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인구 분포와 인구 구조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공부해보면 알겠지만 새로운 내용은 거의 없어요. 우리가 인구라고 하는 건 지금까지 우리가 한국지리에서 공부했던 자연 환경과 그 다음에 뭐 자원, 공업, 뭐 서비스업, 도시, 촌락, 뭐 교통 등 인문 환경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인구 분포나 인구 구조 같은 게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공부한 내용을 정리하면서 살을 조금만 붙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말이 조금 뭐 부담스럽게 들릴지는 모르겠는데 중학교 공부랑 고등학교 공부는 완전히 다르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공부랑 대학교 공부는 비슷한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기도 해요. 하지만 분명한 건 내신 시험만을 위해서 막 잠깐 외웠다가 시험 끝나면 다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또 다음 내신이 있으면 막 잠깐 공부했다가 또 지나면 금방 잊어버리고 그런 식의 공부 방법을 이렇게 대학교에서는 당연히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선생님이 2학년을 대상으로 수업을 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만약에 지금까지 그렇게 공부를 해왔다. 조금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선생님 경험에 그런 식으로 공부한 학생 치고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를 본 적이 없고요. 설령 대학에 진학했다 하더라도 거기 가면은 이제 계속 막 암기 위주로 그런 게 아니라 뭐 조별로 발표하고 조사하고 활동하고 그런 게 많아서 대학교에 가서도 좋은 결과를 얻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3학년 남아있는 그 1년 더 잘 보내고 싶고 그 다음에 대학을 비롯해서 나중에 사회에 진출해서도 좀 더 자기가 원하는 걸 제대로 하고 싶으면 막 단순히 짧은 기간에 외우는 공부 방법은 하루빨리 좀 바꿔야 돼요. 물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 인구 단원을 공부할 때 지금 막 공부할 게 너무 많아 투덜대는 학생이 아니라 앞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정리해 나가는 학생이었으면 좋겠어요. 시작해 볼게요. 자, 인구 분포와 인구 구조의 변화, 우리나라의 인구 분포와 인구 이동. 자, 인구가 분포하는 데는 자연적인 요인과 사회 경제적인 요인이 있다 그러는데 자, 읽어보면 그냥 당연한 말이에요. 사람이 살아가는 장소, 그걸 결정하는 건 당연히 자연적인 요소와 사회 경제적인 요소, 인간의 활동이 영향을 미치는 거죠. 자, 자연적인 요인은 대표적으로 기후, 지형, 토양이 있고요. 앞에서 자세히 공부했던 내용이죠. 그 다음 전통적인 인구 분포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 옛날에는 사람들이 대부분 1차 산업에 종사했고 그래서 평야가 넓고 식량 생산량이 많은 그런 지역에 주로 살았던 거죠. 하지만 오늘날에는 문화, 교육, 직업, 산업, 교통 등 사회 경제적인 요인이 더 크게 작용을 해요. 똑같은 평야 지역이라 하더라도 어디에는 대도시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어디는 그냥 평범한 논농사 지역이고 그렇죠?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경제가 성장하면서 점점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인구 분포를 봤더니 1960년대 이전은 뭐 조선시대, 뭐 일제강점기, 뭐 그다음에 한국전쟁 시기, 우리나라가 굉장히 지금에 비하면 가난했던 시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연적인 요인이 인구 분포를 거의 결정해 버렸죠. 자, 그리고 조금 있다가 우리나라 1960년에 우리 주요 지역들의 인구를 좀 보여줄 거예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지도로 보는 거하고 조금 느낌은 다를 거예요. 오늘날하고 인구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봐보세요. 자, 인구 밀집 지역은 기후가 온화하고 경지 비율이 높은 남서부 평야 지대다. 그 다음에 인구 희박 지역은 산지가 많은 북동부 지역이다. 그래서 선생님 고등학교 때는 이제 어떤 식으로 배웠냐면요. 1940년이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아직 산업화가 되기 전인 거죠. 여기쯤에 있는 신의주하고요. 여기에 있는 포항하고 이렇게 직선으로 연결을 했을 때 이쪽 북동쪽은 인구가 희박하고 그 다음에 남서쪽은 인구가 많다. 이렇게 선을 그어서 공부를 했었어요. 뭐 당연하죠. 우리나라는 북동쪽이 높고 험하고 그 다음에 평야는 남서쪽에 많이 있으니까 그렇죠. 하지만 오늘날 2015년에 봤더니 물론 이제 북한은 제외하고요.
남한만 놓고 보면은 여기 평야 지역이 그렇게 인구 밀도가 높지 않아요. 오히려 여기 수도권이나 아니면 여기 남동임의 공업지역, 이 지역이 훨씬 인구 밀도가 높게 나오잖아요. 자연적인 요인이 거의 결정했고, 지금은 뭐 자연 환경이 크게 바뀐 건 없잖아요. 사회 경제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했다. 자, 그리고 옆에 있는 이제 인구 중심점 변화라고 돼 있는데, 자, 설명은 여기 옆에 돼 있죠. 자, 이건 되게 쉬운 개념인데 학생들이 뭐 조금 이렇게 헷갈려 하기도 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나라가 약간 남북으로 기니까 남한만 따져도 남북으로 조금 길어요. 자, 이게 우리나라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얘는 평면이에요. 평면. 자, 여기에 이제 인구를 표시를 할 건데 그냥 한 점당 예를 들면 100만 명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럼 우리 남한의 인구가 5천만 명쯤 될 텐데, 근데 이제 그 한 점당 100만 명이고 한 점당 1kg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 볼게요. 그러니까 사람의 인구를 무게로 지금 바꾼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만한 이제 평면에다가 뭐 커다란 쟁반 같은 거에다가 점을 이렇게 붙일 거예요. 인구가 분포하는 것에 따라서. 자, 그러면 이쪽에 있는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수도권에는 점이 25개 정도 이렇게 생길 거예요. 수도권의 인구가 실제로 2,500만 명쯤 되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쪽 남동임의 공업지역의 영남권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뭐 부산, 뭐 대구, 포항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는 한 10개쯤 점이 있을 거고요. 여기에는 무려 25개가 있을 거고 다른 지역은 몇 개 없겠죠.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2개가 안 돼요. 그래서 무시할 수 있을 만큼 적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인구 분포에 따라서 1kg짜리 100만 명짜리 점을 이렇게 붙이고 났더니 무게 중심이 어떻게 되느냐. 자, 그걸 우리가 인구 중심점이라고 불러요. 어려운 개념 아니죠. 자, 그래서 지금은 수도권 지역에 인구가 집중해 있으니까 인구 중심점, 무게 중심은 아마 수도권 쪽에 좀 치우쳐 있겠죠. 여기가 전체적인 무게 중심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인구 분포가 변하면서 인구 중심점이 계속 변해온 거죠. 자, 우리가 과거에는 1960년 이전에는 1차 산업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토지 분포를 따라서 정말 사람들이 고르게 퍼져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강원도 쪽은 아무래도 당시도 좀 적긴 했지만 우리나라 거의 가운데쯤이 정말 무게 중심이었다면 이게 점점 수도권 쪽으로 이동해 간 거예요. 그걸 나타낸 지도가 수능 특강 오른쪽에 있는 이 지도인 거죠. 됐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지도에서 찾아봤더니, 자, 우리 지금 충청북도 지역을 확대해서 나타낸 거거든요. 그 일부 지역을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대략 우리가 60km 정도가 이동했다고 나오더라고요. 이 정도면 여러분들 꽤 많이 이동한 거예요. 물론 이걸 말로 바꾸면 그만큼 수도권 지역으로 이제 인구가 많이 집중하게 되었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고요. 됐죠? 뭐 어려운 거 없으니까. 자,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1960년대 우리나라의 인구 분포를 한번 봐볼게요. 자, 이제 행정구역이 그 사이에 좀 변해가지고 이제 여기 보면은 서울이 점점 이제 넓어지기도 했고요. 뭐 부산 같은 것도 뭐 도농통합시가 되고 해가지고 이걸 그대로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안 되긴 하지만 그래도 큰 틀에서는 똑같으니까. 자, 그래서 당시 우리나라 총 인구는 2,498만 9천 명이니까 2,500만 명. 1960년에는요. 2020년인 현재에는, 그러니까 약 60년 동안 우리나라 인구는 지금 2배로 늘었어요. 5,100만 명이 조금 넘거든요. 자, 그런데 당시에 이제 도별로 인구를 봤더니 뭐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서울은 250만 명 정도 됐었네요. 그러니까 서울은 우리가 이제 도시 발달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1988년에 1,000만 명을 넘으니까, 그렇죠? 불과 한 30년도 안 돼가지고 인구가 4배로 늘어요. 60년에서 88년까지.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서울의 인구가 빠르게 증가한 거예요. 아마 세계에서도 이런 경우는 별로 없을 거예요. 자, 이제 중요한 건, 자, 도는 빼고요. 넓은 행정구역이니까. 자, 지금은 광역시 특별시지만 그때는 서울특별시만 있었고 광역시는 그냥 일반 시였어요. 광역시란 개념이 없었던 거죠. 물론 광역시 전에는 직할시라는 게 있었는데 1960년에는 이제 그런 것도 없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서울시 인구 250만 명, 부산, 대구, 인천, 광주까지 해가지고 30만 명이 넘어가요. 근데 그 밑으로 봤더니 재밌게도
시는 뭐 대전 여기 있네 대전. 근데 대전 말고 여기 무안군이 인구가 거의 30만 명이었고요. 제주도 전체가 28만 명. 그다음에 양주군 정읍군. 자, 선생님 고향이 정읍이라 그랬잖아요. 1960년에는 정읍이 우리나라에 있는 행정구역 가운데 인구가 10위 안에 들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순위를 따지는 게 의미가 없죠. 근데 그렇다 그래서 뭐 정읍이 엄청 뭐 발달했다 그런 건 아니고요. 토지가 상대적으로 이렇게 넓으니까 농경지가 많으니까 인구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많았던 것뿐이고, 그리고 다른 지역들을 봤더니 차이가 거의 안 나죠. 사람이 고르게 분포하던 시절이니까 경지를 따라서 그런 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서산은 충청도고요. 그 다음에 김제 우리 뭐 지평선 축제로 유명한 거기도 인구가 많았던 곳이고요. 그다음에 뭐 나주, 뭐 익산 이런 데들 대부분 우리 전라도 지역, 서부 평야 지역에 있는 지역이에요. 자, 지금의 인구 분포는 완전히 달라졌지만요. 약간 재밌죠. 넘어갈게요. 자, 다시 수능 특강으로 돌아와서 우리나라의 인구 이동이라고 나오는데, 자, 여러분들 가끔 헷갈리는 학생이 있어서 역시 가장 기본 개념 하나만 좀 잡아줄게요. 인구 이동에 관련된 용어인데, 자, 여러분들 인구 이동이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외국으로 나가는 건 다루지 않잖아요. 우리 한국지리니까. 인구 이동은 어떤 지역에 있어서 다른 지역에서 전입해 오는 사람과 그 다음에 전출해 가는 사람이 모두 이동하는 거죠. 그렇죠? 자, 예를 들면 서울로 예를 들면 뭐 간단하게 그냥 1년에 예를 들면 50만 명이 서울로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또 50만 명이 뭐 밖으로 나갔어요. 그러면 총 인구 이동은 100만 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냥 인구 이동 자체만 표시를 하면, 자, 그래서 이걸 보통 앞에다가 총이라는 말을 붙여서 총 인구 이동은 전입과 전출을 더한 것이다. 됐죠? 자, 그런데 그럼 그 결과 서울의 인구가 실제로 얼마만큼 늘었느냐 줄었느냐, 그것도 당연히 굉장히 의미가 있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총 인구 이동보다 그렇게 순수하게 인구가 늘었는지 줄었는지 전입과 전출로 그걸 따지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말이 나와요. 인구, 순이동. 자, 여러분들 이익하고 순이익하고 좀 다른 거 알죠? 이익은 내가 이제 어쨌든 얼마만큼 벌었느냐 그걸 말하는데, 순이익은 그걸 벌기 위해서 내가 얼마만큼 썼거나 그러면 그건 빼고 생각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순이란 말은 그런 뜻이에요. 순수한 이동이 얼마나 되느냐. 자, 이건 어떻게 구하냐면요. 전입 인구에서 전출 인구를 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그 결과 순유입이라는 말이 있어요. 순유입. 자, 이건 느낌이 오죠? 전입이 전출보다 더 많을 경우, 전입이 전출보다 많으면 당연히 그 지역의 인구는 순수하게 유입됐을 것이다. 플러스 마이너스 해봤더니 플러스다. 자, 그럼 반대로 유출이라는 말도 있고요. 자, 이제 얘는 뭐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전입보다 전출이 더 많은 경우 순유출이라고 한다. 됐죠? 자, 그다음에 이 순이동을 다른 말로 뒤에 가면 사회적인 증감이라고 불러요. 사회적인 증감. 자, 미리 조금만 이야기를 하자면 어떤 지역에서 인구수가 변하는 건 두 가지 원인에 의해서 나타나요. 하나는 우리 인간은 생명체니까 태어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나이를 먹으면 당연히 이제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출생과 사망에 의해서 이걸 자연적인 요인이라고 불러요. 누구나 태어나고 죽는 거니까. 그래서 자연적인 증감하고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증가 감소. 그다음 또 사회적으로 또 인구가 변해요. 사회적이라고 하는 건 뭐 정치, 경제 그런 요인 때문에 이제 이동하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인구 순이동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입이 많은 곳에서는 인구가 늘어나는 거고, 상대적으로 전출이 많은 곳에서는 인구가 감소하는 거고, 그래서 사회적 증감은 인구 순이동을 말하는 거다. 그렇게 알고 있으시면 돼요. 뭐 어려운 개념은 아닌데 정리 안 해주면 약간 이렇게 하더라고요. 몇몇 학생들이. 자, 이제 우리나라의 인구 이동을 봤더니 앞에서 다 공부했던 내용이에요. 복습하는 거예요. 1960년대부터
이제 80년대까지는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우리나라의 공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도시 지역으로 사람들이 마구마구 몰리죠. 그리고 이때는 아직 이렇게 교통이나 그런 게 발달하지 못한 편이었기 때문에 지금하고 비교하면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 주변 지역으로 사람이 거의 빠져나가지 못했었죠. 오늘날 그런 이제 신도시 같은 건 없던 시기잖아요. 됐죠? 그래서 이 시기까지는 농촌에서 주로 서울과 부산 같은 성장 거점으로 삼았던 대도시 지역으로 마구마구 몰렸다. 그 다음에 이제 1970년대부터 남동임야 공업 지역에 이제 공업 도시가 생겨난 거예요. 뭐 울산이라든지 뭐 포항이라든지 뭐 창원이라든지 그런 신흥 공업 도시로 사람들이 많이 몰렸는데 이걸 네 글자로 정리하면 이촌향도 현상이죠. 쉬운 개념이죠. 자, 그런데 1990년대 이후에는 자, 이제 우리나라 인구 이동 역사에서 그다음에 뭐 도시 구조 변화에서 1990년은 중요한 어떤 기준점이 돼요. 앞에서 이미 자세히 설명했으니까. 자, 수도권과 대도시로의 인구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요. 사람들은 여전히 서울로 올라오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지방에서 서울로 대학을 많이 오잖아요. 그리고 대학교 서울에서 졸업하면 어지간하면 서울에서 살고 싶어 하고, 그런데 문제는 서울의 집값이나 땅값이나 그게 너무 비싸고 뭐 교통체증 같은 것도 너무 심하고 그래서 서울에서 주변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사람도 많죠. 그래서 대도시의 교외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면서 우리나라는 1990년대 이후로 현재는 대도시에서 주변 도시로의 인구 이동이 많아졌다. 그 반대도 있어요, 요즘은. 그리고 꽤 많아요. 자, 서울에서 경기도로 사람들이 빠져나가기도 하지만 나갔더니 좀 불편한 거예요. 뭐 집값은 좀 서울보다는 쌀 테지만 출퇴근하는데 너무 힘든 거고, 그 다음에 자녀들 교육하는 데 있어서도 아무래도 서울에 좋은 학원이나 또는 뭐 좋은 고등학교들이 있으니까 다시 서울로 들어오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현재는 대도시에서 주변 도시로 빠져나가는 사람도 물론 많지만 그 반대도 꽤 있다.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밑에 있는 우리나라 인구 이동 뭐 그래프는 그냥 직관적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1980년에는 아직 우리나라가 대도시권이 형성되기 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전라도건, 여기 경상도건, 강원도건 주로 서울로 굵은 화살표는 많이 이동해 온 거죠. 그래서 주로 서울로 이렇게 왔던 거고요. 그 다음에 너무 밀집해서 잘 안 보이겠지만 서울에서 경기도로 빠져나가는 인구는 얼마 없어요. 얼마 없다기보다는 상대적으로 비율이 적은 거죠. 아직 우리나라가 서울 주변으로 신도시를 건설하기 전이니까 1기 신도시는 1990년대잖아요. 2기 신도시는 2000년대고 이제 그거 배웠던 거 이렇게 눈으로 알아보기 쉽도록 이렇게 화살표로 나타낸 거죠. 자, 그런데 2000년 인구 이동을 봤더니 확실히 이제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건 화살표의 굵기가 가늘어졌죠. 젊은 층들이 일자리, 돈을 벌기 위해서 뭐 자녀 교육 때문에 대도시로 막 몰렸다면 지금은 이제 이동해 올 사람들은 거의 다 이동해 왔고 우리가 촌락 지역에는 노인들만 잔뜩 있잖아요. 오고 싶어도 못 오고 가라 그래도 안 가기도 하고요. 그렇죠? 근데 그에 비해서 수도권 안에서 서울과 경기, 서울과 인천, 인천과 경기 인구 이동이 훨씬 더 비율이 높아졌다. 그래서 현재는 촌락과 도시 사이의 인구 이동이 많은 게 아니라요. 도시와 도시 사이, 특히 대도시와 주변에 있는 위성도시 사이의 인구 이동이 굉장히 활발하다. 뻔한 내용들 그렇게 정리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자,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 변화. 여기 아닌데? 그렇죠, 여기죠. 우리나라의 인구 변화. 자, 인구 변동. 자, 자연적 증감하고 사회적 증감에 의해서 어떤 지역의 이제 인구가 달라진다. 그런데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출생자와 사망자 수 이런 차이 때문에 인구가 변하는 자연적 증감이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 사회적 증감보다 훨씬 많아요. 자,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 사회적 증감은 전입 전출이라기보다는 유입 유출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아요. 외국으로 이민을 가는 사람, 그 다음에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사람,
당연히 우리나라 전체 인구는 그렇게 변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지금은 많이 나아졌지만 약간 이렇게 폐쇄적이라 하긴 좀 그렇고, 아무튼 이렇게 주변에 있는 중국이나 일본하고는 이렇게 뭔가 특성도 좀 다르고 그래서 외국하고 이렇게 교류가, 그러니까 인구 교류가 많은 나라는 아니었어요. 이민을 좀 가긴 했지만 이거에 비하면 이건 거의 없었잖아요. 그래서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대부분 자연적 증감에 의해서 인구가 변해왔다. 그 다음 의학기술의 발달, 경제 발달 수준, 인구 정책 등의 영향을 받아서 인구가 변하게 되는데, 자, 이걸 학자들이 이제 간단한 모형으로 정리했어요. 그걸 인구 변천 모형이라고 부르거든요.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부터 비슷한 거 아마 봤을 거예요. 그다음에 중학교 때부터는 아마 이거하고 거의 똑같은 걸 봤을 거고 1학년 통합사회 시간에는 정말 똑같은 걸 봤을 거고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우리 정리를 좀 할게요. 참고로 이 인구 변천 모형은 한국 지리에서는 중요하게 다루진 않고요. 혹시 세계 지리 할 친구들은 이거 조금만 더 자세히 봐주면 되거든요.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 아무튼 설명할게요. 자, 인구 변천 모형에서 학생들이 변천을 조금 이렇게 헷갈려 하더라고요. 자, 변동, 변화하고 비슷하듯 하면서도 다르거든요. 자, 얘는 변화가 일어나긴 일어나는데 이 천이 어떨 때 쓰는 한자냐면요, 서경 천도 운동 할 때 그 천이에요. 수도를 옮기는 게 천도죠. 그래서 우리가 변화, 변동은 그냥 지금하고 뭔가 달라진다, 그런 뜻이라면 변천은 어떤 방향, 어떤 그 흐름이 있는 거예요. 일정한. 그래서 어떤 단계를 거쳐서 어딘가로 일정하게 변해간다. 그게 변천의 의미예요. 됐죠? 그래서 전 세계의 이런 나라들의 인구가 변하는 걸 봤더니 1단계부터 4단계까지, 그리고 지금은 5단계도 말을 하거든요. 이런 모델이 만들어진 지 시간이 오래 지나서 5단계가 생겨버렸어요. 뭐 미리 말하자면 출생률이 극단적으로 낮아지면서 저출산 그러는데 정말 저출산 현상이 심해지면서 인구가 줄어드는 나라들이 많이 있거든요. 생각보다. 자, 그래서 1단계부터 5단계까지, 근데 여기서는 4단계까지만 할 거예요. 어떻게 변해가는지,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걸 변천 모형이라고 한다. 자, 그런데 어떤 한 국가, 어떤 지역의 이제 인구 변천 모형을 살펴볼 건데, 여기는 사회적인 요인, 사회적인 증감은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리고 설령 그게 영향을 강하게 미치면 일반적인 흐름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의 그냥 독특한 모델이 되는 거죠. 사례 지역이 되는 거죠. 엄청난 자연재해가 일어났거나 아니면 큰 전쟁이 일어났거나,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자연적인 증감만 따지는 거다. 자연적인 증감. 자, 우리가 오른쪽에 있는 설명 보면 그런 말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럼 자연적 증감을 기준으로, 그래서 출생과 사망을 기준으로 각 단계를 구분을 했다. 자, 중요한 말 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나중에 가면 되게 헷갈려해요. 뭐 그것부터 말을 하자면 여기 보면 고위 정책이란 말이 나와요. 고위 정책이면 뭔가 머물러 있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또 뭔가는 높다는 얘기인데 고위 뭐가 높은 거지? 인구가 많은 건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인구가 많은 상태에서 인구수가 정체되어 있다. 그러면 그 이름만 보면 학생들이 고위 정체기는 4단계 아니야? 여기 보면 총 인구가 높은 상태에서 이렇게 변화가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기 쉽더라고요. 자, 그런데 아니라는 거 알겠죠? 여기서 고위라는 말은요, 출생률과 사망률을 기준으로 단계를 구분하기 때문에 용어도 출생률과 사망률을 기준으로 붙이는 거예요. 고위 정체기는 출생률과 사망률이 높은 상태에서 인구가 정체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4단계가 저위 정체기가 되는 거고요. 됐죠? 기준 잘 잡으면 우리가 처음 그 개념에 대한 걸 잘 정리하면 헷갈릴 일이 없는 거예요. 됐죠? 단순하게 외우는 거하고는 많이 다르죠? 자, 아무튼 넘어갈게요. 자, 우리가 1단계는 우리나라 뭐 조선시대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자세하게 이게 설명할 필요는 없는데, 뭐 병도 많고 전쟁도 있고 자연재해도 속수무책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망률이 일단 높았고요. 그 다음에 특히 유아 사망률이 높았거든요. 아이들이 낳으면 이제 병에 걸려가지고 금방금방 이렇게 쉽게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이게 죽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돌잔치 있죠.
그래서 대략 1년쯤 지날 때까지 얘가 건강하게 살아 있으면 이제 그 뒤로는 그래도 좀 확실히 덜 죽으니까 야, 너 이제 앞으로 네 인생 살 수 있겠구나. 그래서 축하해 주던 게 돌잔치예요.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 돌잔치 많이 하는 편이에요? 아니면 되도록이면 줄이는 추세예요? 줄이는 추세죠. 왜냐하면 지금은 유아 사망률이 되게 낮아서 우리나라가 엄청 선진국이라서 유아 사망률도 진짜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태어나서 1년 동안 살아남는 게 그렇게 아주 축하할 일? 물론 축하할 일이긴 한데 그냥 평범한 생일 정도의 의미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알아두셔야 돼요. 자, 어쨌든 그래서 사망률이 워낙 높으니까 당연히 많이 나을 수밖에 없는 거죠. 죽는 애들은 안타깝지만 죽더라도 살아남는 애들은 또 살아남아야 되니까요. 출생률과 사망률이 모두 높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걸 저위 정책이라고 미안해요. 고위 정책이라고 부르고요. 출생률과 사망률이 모두 높은데 인구는 출생률과 사망률의 그 차이가 별로 없다 보니까 머물러 있다, 크게 변화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자, 이걸 다른 말로 1단계를 많이 낳는다, 다산, 다사라고도 하고요. 자, 원인은 다사예요. 많이 죽으니까 많이 낳게 되는 거죠. 됐죠? 자, 그런데 이제 2단계가 되면 이제 의학기술이 발달하는 시기, 그 다음에 경제가 성장하는 시기, 특히 뭐 식량 생산량이 늘어나는 시기가 보통 같이 와요. 뭐 산업혁명과 함께, 뭐 산업화와 함께. 자, 그래서 사망률이 급감하게 돼요. 일단 사망률은 그냥 쥐가 저절로 낮아져요. 의학기술이 보급되고 그다음에 위생 상태가 좋아지면 사망률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출생률과 사망률이 모두 높았다가 어느 시기를 지나면 사망률이 먼저 떨어지기 시작한다. 그런데 사망률은 뭐 무한정 낮아지는 게 아니라 아무리 노력해도 현재까지는 인간의 평균 수명이 대략 80살에서 90살 정도에서 거의 머물러 있거든요. 아주 잘 사는, 그다음에 평균 수명이 제일 긴 일본도 90살을 넘지 않고요. 우리나라도 80살은 이미 훨씬 넘어서 일본하고 거의 비슷해요. 근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잘 사는 나라들은 대략 평균 수명이 그 정도에서 결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생명체, 인간의 어떤 근본적인 현재까지는 한계인 거죠. 앞으로 과학기술이 발달하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사망률이 급격하게 줄어들어서 가장 낮아지는 단계, 그 한계점까지 이렇게 낮아지는 시기가 있고요. 그런데 보통은 이 시기에 출생률은 여전히 높아요. 왜냐하면 사람의 이제 인식이 달라지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거든요. 아니 애들을 낳았는데 애들이 잘 안 죽는다는 걸 깨닫기까지. 그 다음에 출생률이 그래서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되다 보면 이 차이만큼 이제 인구가 증가하는 거거든요. 출생률과 사망률의 차이만큼. 그래서 점점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나는 애들을 한 2명, 3명 정도만 있으면 될 것 같았는데 유아 사망률이 높으니까 일단 많이 낳긴 했는데 이 애들이 그대로 성장하다 보니까 아이들만 잔뜩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산하 제한 정책을 뭐 본격적으로 펴기 전까지는 또는 어떤 사회 그런 구조가 달라지기 전까지는 출생률이 높은 상태에서 이렇게 유지가 돼요. 됐죠? 이게 2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는데 우리 여기 그래프를 보면 알겠지만 그 다음 3단계도 인구가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초기 확장기 또는 초기 팽창기라고도 부르고요. 여기는 아이들을 여전히 많이 낳는데 사망률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단계, 다산감사라고 불러요. 됐죠? 초기 확장기다. 자, 그래서 이제 3단계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사망률이 낮아진 다음에 뭐 무한정 낮아지는 건 아니고 사망률은 그냥 쭉 가요. 자, 그런데 이제 출생률이 낮아지는 시기가 와요. 그리고 이렇게 출생률이 계속 낮아지는데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인구가 너무 폭발적으로 증가하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산하 제한 정책을 강하게 펼치게도 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성들이 이제 경제가 성장하면서 사회 진출도 많아져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조금 그렇긴 하지만 전업 주부이던 시절에는 그냥 집에서 아이를 보는 게 당연히 부담이지만 힘들지만 그래도 일단 직장을 나가지 않으니까 집에서 애를 그래도 내가 이렇게 케어할 수가 있었는데 어머니도 아버지도 다 직장에 나가면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면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게 좀 부담스럽잖아요. 애를 봐줄 사람도 없고.
그나마 뭐 친정 부모님이나 아니면 시댁 식구가 있어가지고 애를 봐줄 수 있으면 다행인데 이렇게 유아원에 보내거나 아니면 이렇게 사람을 불러서 아이를 이렇게 돌보려면 돈이 또 엄청나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유들 때문에 출생률이 이렇게 낮아지기 시작해요. 뭐 제일 큰 요인은 산하 제한 정책이죠. 그래서 출생률과 사망률의 차이가 되게 컸다가 이 3단계에서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격차가 줄어든다. 자, 그래서 이걸 갖다가 후기 확장기라고 불러요. 어쨌든 인구는 증가하고 있으니까 가족 계획, 뭐 자녀에 대한 가치관, 여성의 사회 진출 등으로 어쨌든 또 인구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자, 이 시기를 이제 출산율도 감소하는데 인데 문제는 사망률은 이미 낮아진 상태에서 크게 변화가 없는 거죠. 감산소사라고 불러요. 자,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4단계가 되면은요, 이제 정부에서 반대 정책을 펴기 시작해요. 자, 우리가 사망률은 뭐 자연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제 결정이 되는 거라서 거의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데에 비해서 출생률은 정부가 이렇게 노력하지 않으면 이렇게까지도 낮아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 실감할 수 있으려나? 우리나라가 사실은 지금 이렇게 지금 현재 시점에선 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산하 제한 정책을 막 펴다가 이 시기쯤 되면 저출산 문제가 너무 심각한데? 그걸 느끼면서 이번 반대로 출산 장려 정책을 강하게 펴고 뭐 지원금도 주고 애 낳으면 막 1,000만 원씩 돈도 주고 그다음에 무상급식도 하고 애를 낳아서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근데 그렇다 그래서 또 무한정 이렇게 또 아이들을 많이 낳거나 그러진 않아요. 선진국이 되면서 사람들의 인식도 많이 바뀌잖아요. 아이들의 삶도 중요하지만 부모로서 한 개인으로서 자신의 삶도 중요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너무 많으면 물론 거기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제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행복과 뭐 자녀에 대한 뭐 욕구, 생존 그런 본능, 번식은 좀 그렇죠. 아무튼 그런 거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정부가 어쨌든 노력하고 하면서 사망률과 비슷한 정도에서 유지가 되더라. 이게 바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나타나는 제4단계예요. 출생률과 사망률이 모두 낮음 소사가 되겠죠. 그리고 이때는 출생률과 사망률이 모두 낮은 상태에서 총 인구는 별로 변하지 않는 그런 단계니까 저위 정책이라고 부르고요. 됐죠? 근데 여기다가 하나만 더 추가해 줄게요. 뭐 필기해도 좋고요, 안 해도 좋은데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이 인구 변천 모형이 만들어질 당시에는 4단계까지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뒤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지금은 5단계 국가들이 나타났어요. 5단계 국가들이.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뭐라고 표현해 주면 좋냐면은요. 출생률이 계속 낮아지는 국가들. 그래서 지금은 아직 뚜렷하진 않지만 그리고 이미 나타나는 나라들도 있어요. 자연적으로 이제 인구가 감소해버린 나라들. 사망률은 거의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출생률이 더 낮아지게 되면 아무리 정부에서 노력해도 아이를 안 낳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결국 선택은 개인이 하는 거니까. 그래서 출생률이 낮아져서 인구가 감소하는 나라들이 있다. 자, 먼저 여기서 한 가지 문제. 자, 여러분들 2020년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인구가 감소하는 중이다. OX. X. 우리나라는 저출산 문제가 되게 심각하긴 하지만 그게 총 인구에 반영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려요. 아이들이 아무리 적게 태어나도 아직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면 인구가 줄어들진 않을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면 노인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노인들이 돌아가시고 아이들은 여전히 적게 나면 인구가 감소하겠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가 그래도 조금씩은 늘어나는 중이다. 이대로 가면 2029년부터는 인구가 줄어들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뒤에 통계 자료는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대표적인 나라는 일본인데 우리나라도 머지않아 5단계로 분류가 될 것 같아요. 됐죠? 여기까지 해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어려운 건 없으니까. 아무튼 현재 우리나라는 4단계에 해당한다. 그 다음 이제 우리나라의 인구 성장 실제로 한번 볼게요. 이건 이제 전 세계에 있는 나라들을 이렇게 연구했을 때 대체로 이런 흐름으로 가는구나. 그걸 정리한 거고요. 그럼 실제로 우리나라는 인구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그래서 한국지리에서 물어보게 된다면 여기에 대한 간단한 내용하고요. 이거 물어볼 가능성은 좀 있어요. 우리나라 이야기니까.
자,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우리나라의 인구 성장을 보면 조선시대 이전에는 출생률은 높았으나 낮은 농업 생산력, 질병과 기근 등으로 사망률도 높았음. 자, 이건 원인과 결과가 좀 반대로 돼 있죠. 이것 때문에 사망률이 높았고 그것 때문에 출생률도 높았다. 그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나라 조선시대 이전에는 1단계에 해당한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는 과거에는 다 1단계였었죠. 자, 그러다가 이제 일제강점기는 근대 의학기술의 보급으로 사망률이 낮아지고요. 경지 면적 증가, 식량 증산 등으로 인구 부양력이 높아짐. 자, 우리 부양이란 말은 알죠? 뭔가 먹여 살리는 거니까 어떤 땅이 어떤 국가가 먹여 살릴 수 있는 어떤 인구 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과거에는 우리나라 땅에서 먹여 나오는 거 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면 지금은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농업기술이 발달해가지고 먹고 살 수 있는 인구 자체가 그 잠재력이 더 많아진 거죠. 자, 그런데 이걸 두고 어떤 사람들은 자꾸 왜곡을 하더라고요. 일제강점기 애들이 우리나라한테 이렇게 해준 게 많지 않느냐.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두고 일본 애들이 해준 게 아니라, 자, 조선시대에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당연히 일본이 아니더라도 뭐 서양에서 이런 과학기술이나 의학기술이 들어왔을 거고 당연히 일어나는 변화인데 그 시기에 마침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를 강제로 점령했던 것 뿐이다. 그리고 얘네들이 우리한테 뭔가 해주려고 했던 것보다 우리나라에서 수탈해 가려고 했던 것들이 훨씬 많지 않았느냐. 뭐 그런 논란이 조금 있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은 당연히 상식에서 생각할 줄 알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 단계를 뭐 이 단계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이걸 지나서 그리고 여기까지는 뭐 물어보는 거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는 너무 빠르게 변하다 보니까 1960년대 이후 물어보기에도 바빠요. 이건 이미 너무 옛날이 돼버린 거라서. 자, 그 다음 광복에서 1960년대 초까지는 아직 우리나라가 경제가 발달하기 전까지는요. 자, 50년대 초에는 일제강점기 때 외국에 나갔던 사람들이 돌아오고요. 그 다음에 북한 주민들이 굉장히 남한으로 많이 넘어왔어요. 뭐 자유주의가 좋아서라기보다는 북한에서 강력하게 토지 개혁을 하면서 당시 북한 쪽에 살던 부자들이 땅을 다 뺏기게 생겼으니까 그것 때문에 되게 많이 넘어와요. 되게 많이. 그래서 남쪽에서 북쪽으로 넘어간 사람보다 북쪽에서 남쪽으로 넘어온 사람들이 훨씬 많았다 그러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때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사회적인 요인이 굉장히 크게 작용했던 한 5년 정도예요. 외국에서 많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북한에서 많이 내려오고, 그러니까 출생자하고 사망자하고 출생률하고 사망률의 그 차이보다도 인구가 더 빨리 증가했던. 자, 이제 우리가 한 10년 전에는 이것도 물어봤었는데 지금은 절대 물어볼 가능성은 없죠.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 6.25 전쟁 기간 중에는 당연히 사망률이 증가했고요. 그 다음은 전쟁 후 안정 시기에는 출산 붐 현상에 의한 인구가 증가했다. 자연적으로 인구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기 시작한 거죠. 자, 우리 그 용어 하나만 좀 알려줄게요. 뭐 다 알고 있는 용어일 테지만 붐이 일다. 자, 이건 영어거든요. 붐은 폭탄이에요, 폭탄. 폭탄이 터지듯 인구가, 그러니까 출산이 마구마구 일어나는 걸 출산 붐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이걸 영어로는 베이비, 아이들이죠. 베이비 붐, 아이를 낳는 게 유행처럼 번진다. 그때 태어난 사람들을 베이비 부머라고 불러요. 베이비 부머. 그럼 우리나라도 당연히 그 베이비 부머 세대라고 하는 그 연령대가 있는데, 자, 이건 구체적으로 언제 태어난 사람들을 말하냐면요. 1955년부터 1963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을 말해요. 자, 왜 55년이냐면요. 53년도에 한국 전쟁이 끝났죠. 그러니까 그 뒤로 사회가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은 이제 전쟁이 끝났구나. 그래도 이제 애를 낳아도 되는 환경이구나. 그 뒤로 이제 인구가 늘어나기 시작한 거고요. 늘어나겠다보다는 아이들을 많이 낳기 시작한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1954년까지는 이제 전쟁 후유증 때문에 인구 통계를 작성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55년부터 자료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왜 63년이냐? 자, 출생률이 너무 높아지니까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제 산하 제한 정책, 가족 계획을 실시했냐면 1964년부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상징적인 의미를 담아서 63년까지를 베이비 부머라고 하자라고 말을 한 거예요. 사실 뭐 63년이나 64년이나 뭐 출생률 높은 건 뭐 똑같았겠죠. 하지만 이렇게 구분을 한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고등학교 2학년 또는 3학년일 텐데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실제로 할 때 많이 하는 이야기 중에, 그러니까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대학교에 들어가고 뭐 어학연수 같은 거 갔다 오고 그다음에 졸업하고 뭐 군대 갔다 오고 남학생 여학생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올 때는 사회에 나와서 일자리를 구할 때는 지금하고는 많이 다를 거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제일 많이 해요. 그러니까 걱정을 아예 안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걱정에 비해서는 나중에 10년 뒤쯤에 우리나라 여러분들의 미래가 그렇게 심각하거나 암울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라는 말을 선생님은 인구 변화의 바탕을 두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한번 봐보세요. 1963년에 만약에 태어난 사람이 2020년인 지금에는 몇 살이냐면요. 57살, 뭐 58살 그러겠죠. 그렇죠? 그런데 57살, 58살, 50년대 후반이면 자, 공무원들은 정년 퇴임이 62살이니까 이제 정년을 앞두고 있고요. 근데 일반 사기업은 이미 정년이 지났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미 회사에서 나왔을 수도 있는. 그래서 이분들이 현재 은퇴를 되게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뿐만 아니라 64년, 65년, 66년, 67년 뒤에서도 숫자를 보여주겠지만 1970년대 초까지는 1년에 아이들이 100만 명씩 태어났었어요. 100만 명.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극단적으로 2019년 작년에는 아이들이 몇 명 태어났는지 혹시 아세요? 작년에 30만 3천 명이 태어났어요. 30만 3천 명. 자, 그리고 여러분들 2002년생, 2003년생일 텐데 자, 뒤에서 통계 자료 보겠지만 대략 50만 명 정도가 태어났어요. 50만 명 정도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회에 나올 때가 되면 저절로 일자리가 생겨요. 1년에 자 100만 명씩 태어나 가지고 이제 100만 명 중에 100만 명이 다 성장한 건 아니겠지만 뭐 안타깝게도 이렇게 사고로 죽거나 뭐 병으로 죽거나 그래서 인구가 조금 줄긴 했지만 50만 명보다는 훨씬 많은 거예요. 50대 후반이 50대가. 당연히 지금 우리나라 인구를 보면 50대가 10대보다 훨씬 많아요. 그리고 50대들이 이렇게 퇴임을 하면서 일자리가 생긴단 말이에요. 월급을 많이 받던 사람들이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젊은 사람들을 뽑을 여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해마다 뭐 몇십만 명씩 계속 누적이 되면 10년쯤 지나면 여러분들 상상이 잘 안 되겠지만 우리나라 노동력이 되게 심각하게 부족해지는 날이 분명히 와요. 3D 업종뿐만 아니라 사회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물론 그때도 정말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직업군은 여전히 인기가 많겠지만 지금은 되게 저거 하고 싶은데 힘들 거야. 그런 직업들도 10년 뒤가 되면 얼마든지 이렇게 내가 취업을 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뭐 보면 되냐면요. 일본 보면 돼요. 일본은 여전히 뭐 공무원의 경쟁률이 좀 높긴 하지만 그래봤자 뭐 10대 1 조금 넘어가는 정도고요. 일반 사기업은 경쟁률이 정말 얼마 안 돼요. 취업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취업할 수 있는 나라가 일본인데 우리나라도 사회 구조가 인구 구조가 그렇게 변해갈 것이다. 왜 여기서 이런 말을 했죠? 우리 지금 여기 베이비 부머 때문에 약간 추가 설명을 했네요. 뭐 우리가 정말 이론적인 것만 공부하다기보다는 인구는 사실 사회 변화랑 그다음에 여러분들이랑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도 이렇게 들어주면 도움이 좀 많이 될 거예요. 장래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넘어갈게요. 자, 그다음에 1960년대 중반부터는 이제 우리나라가 산업화가 되면서 특히 사회 경제적인 요인이 인구 성장에 영향을 많이 미쳤죠. 산하 제한 정책을 강력하게 펼쳤고요. 그 다음에 생활 수준이 향상이 되면서 인구가 변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1983년에 합계 출산율이 2.06명으로 대체 출산율보다 낮아졌다고 돼 있는데 선생님 마침 조사를 해보니까 83년에는 2.06명, 84년에는 1.7 얼마지? 내가 적어놨는데 1.74명으로 줄어들더라고요. 그러니까 83년과 84년 사이에 합계 출산율이 많이 줄기도 했고 83년에는 2.1명으로 줄어들면서 대체 출산율보다 낮아졌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약간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서 따로 정리를 좀 해놓은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합계 출산율의 개념은 잘 알고 있죠? 한 여성이 평생 동안 낳는 자녀의 수를 합계 출산율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남자 한 명과 여자 한 명이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꼭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남자 한 명과 여자 한 명이 나와서 어쨌든 만나서 자녀를 낳는데 자녀를 2명 정도는 낳아야 다음 세대가 지나도 인구 규모가 줄어들지 않겠죠.
그런데 결혼을 안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다음에 안타깝게 성인이 되기 전에 뭐 죽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2명보다는 조금 더 많이 낳아야 되는데 2.1명 정도가 낳아야 현재 세대를 다음 세대가 그대로 대체할 수가 있어요. 그걸 대체 출산율이라고 불러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선진국들은 대부분 2.1명이다. 그래서 1983년에 합계 출산율이 2.1명 밑으로 떨어졌으니까 지금 이렇게 적어놓은 거죠. 근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합계 출산율이 떨어졌다고 해서 곧바로 인구가 막 줄어들고 그런 건 아니에요. 아이들은 분명히 줄었지만 아직 노인들이 이 나이를 점점 먹어가는 거지 돌아가시는 건 아니니까. 근데 거기서 시간이 더 지나면 노인들이 정말 돌아가시기 시작하면 그때 가서 인구가 줄어드는 거죠. 됐죠? 자, 이것도 뒤에서 통계 자료를 보겠지만 하나만 적어줄게요. 자, 우리나라가 2018년에 세계에서 처음으로 합계 출산율이 1 밑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뭐 전쟁이 났거나 아니면 커다란 자연재해가 있거나 그런 나라들 말고요. 그 다음에 2019년 통계는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잠재적인 어떤 결과값은 나왔거든요. 5월 달인데. 그래서 이 기록을 좀 씁쓸하긴 한데 더 경신해서 0.92로 떨어졌어요. 떨어졌고 아까 얼핏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이 신생아가 30만 3천 명이었었어요. 30만 3천 명. 2003년에 태어난 아이들은 49만 명이 조금 넘었었는데 불과 한 17년 사이에 얘가 지금 50만 명 정도에서 30만 명으로 줄어든 거니까 거의 절반 가까이로 줄어든 거죠. 엄청나게 줄어든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선생님이 말을 하면서도 약간 씁쓸하면서도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과연 이게 얼마만큼 큰 문제가 될 것인가. 물론 큰 문제긴 하지만 얼마만큼 큰 문제가 될 것인가. 과연 옛날만큼 인구수 자체가 중요한가. 선생님은 약간 아니라고 보는 쪽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인공지능과 그 다음에 로봇 기술이 엄청나게 발달하면서 사람이 직접 해야만 하는 일들, 몸으로 해야만 하는 일들은 점점 줄어들어요. 공장에서 로봇과 기계가 물건을 대부분 만들고요. 전쟁 같은 것도 사람이 직접 뭐 총 들고 싸우는 시대는 이미 지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생산 활동을 얼마든지 인공지능과 로봇이 대체할 수 있는데 아이들을 사람이 신생아가 많은 게 반드시 필요한가? 물론 아예 없어지면 안 되겠지만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앞으로 사회에 나와서 우리나라를 이끌어 가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고민을 더 많이 해봐야 되겠죠. 선생님이 그냥 개인적인 의견이었고요. 얼마든지 생각은 다를 수 있어요. 이건 어떤 가치관의 차이니까. 자,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1990년대 이후에는 초혼 연령이 상승하고 지금은 남자든 여자든 처음 결혼하는 연령이 만 30세가 넘었어요. 남자들은 한 만 33살쯤 되는데 우리나라 나이로 바꾸면 34살, 35살쯤 되는 거죠. 늦게 결혼하니까 당연히 그 나이가 좀 많았을 때 임신을 하면 출산을 하려면 좀 위험하고 그러잖아요. 이것도 우리나라 출생률이 낮아지는데 큰 영향을 미쳐요. 자, 만혼과 비혼 등으로 합계 출산율이 매우 낮아짐. 2019년에 0.92명까지 떨어졌다. 그런데 저게 과연 높아질 수 있을까? 잘 모르겠어요. 한 명 위로 올라가는 건 쉽지 않을 것 같긴 해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인구 변천까지 하고 다음 단원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1920년대부터 우리나라 인구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자, 여기는 지금 변천이라 그랬기 때문에 사회적인 증가, 외국에서 사람이 들어오거나 그런 건 지금 표현하지 않은 거죠. 자, 1920년부터 대략 60년 정도까지는 출생률이 굉장히 높았는데 여기 단위를 보면 이제 퍼센트죠. 퍼센트. 이렇게나 높았나? 어마어마한데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인구가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태어났고요. 증가했고요. 그건 이제 사망률과의 차이로 이제 인구가 증가하는 거니까 이 차이가 굉장히 크게 유지가 됐던 거죠. 자, 여기 사망률이 높아진 시기는 6.25 전쟁 때고요. 자, 그리고 이제 60년대 초반부터 산하 제한 정책을 강하게 펴면서 출생률이 빠르게 이렇게 낮아진 거죠. 됐죠? 그래서 이제 얘가 사망률로 낮아지다가 이제 거의 낮은 상태에서 유지가 되고, 그리고 이제 오늘날에는 출생률과 사망률이 거의 붙어서 인구가 조금씩 늘고 있다. 근데 시간이 더 지나면 사망률은 그대로 갈 거고요. 그 다음에 출생률은 이렇게 더 낮아져서 현재는 아직 여기까지는 안 왔지만 좀 지나면 여기까지 될 거예요. 됐죠? 그래서 사망률이 먼저 낮아진 다음에 출생률이 이렇게 따라서 낮아진다.
이게 굳이 따지자면 후기 팽창기에 해당하는 거고요. 뭐 여기 정도부터는 4단계 저위 정체기가 되겠네요. 그쵸? 말이 좀 헷갈리네요. 자, 여기까지 정리 좀 해주세요. 3번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 변화. 자, 여러분 인구 구조라고 하는 건 연령이나 아니면 성별이나 아니면 산업별로 이렇게 기준을 정해가지고 구분했더니 연령이 사람이 어떻게 구분이 되더라. 그 전체적인 모양을 인구 구조라고 불러요. 그래서 뭐 인구 부양비나 아니면 성비 같은 걸 따져야 되는데, 자, 이건 여러분들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통합사회 시간에 배웠던 개념이지만 아마 많이 잊어버렸을 것 같아서 인구랑 관련된 기본 개념, 용어, 그 다음에 중요한 것들 미리 한번 살펴보고 수능 특강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일단 연령에 따라서 사람을 기본적으로 구분을 하는데 이걸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는 건 알고 있죠. 첫 번째는 나이가 어린 사람들 유소년층이라고 부르고요. 0세부터 14세까지 물론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해요. 우리나라 나이에는 0세는 없거든요. 태어나자마자 1살이잖아요. 그 다음에 청장년층은 15세부터 64세까지, 그 다음 노년층은 65세 이상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자, 이렇게 나누는 결정적인 기준은 대체로 경제 활동을 하느냐 또는 이제 생산 활동을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예요. 자,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한다는 얘기는 본인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본인이 당연히 먹고 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너무 많으면 경제 활동을 대체로 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된다. 그걸 우리가 부양이라고 그러는데 이 비율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이를 이렇게 구분했다. 자, 그래서 포인트는 청장년층이라고도 하지만 이걸 경제활동 인구라고 알아두시는 게 더 정확하고요. 그 다음에 생산 연령 인구라고도 그래요. 생산을 한다. 됐죠? 그리고 너무 어리거나 너무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경제활동을 하기 힘들다. 비경제활동 인구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학생들이 약간 고개를 갸웃하는 부분이 있어요. 아니 선생님 저희가 지금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이니까 17세 또는 뭐 18세일 텐데 저희들은 분명히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데 왜 청장년층에 들어가냐고. 자, 여러분들 통계라고 하는 건 기준이 그때그때 달라지면 좀 곤란해요. 물론 사회가 너무 많이 달라져가지고 기준 자체가 변해야 될 때도 있지만 옛날부터 써왔던 어떤 인구 관련 통계 지표들을 지금도 당연히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어떤 변화 같은 걸 일관된 기준을 적용해가지고 이렇게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나이대는 꽤 오래전에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당연히 경제활동을 하려면 뭐 대학교 졸업하고 뭐 20대 후반? 뭐 거의 30대 초반은 돼야 안정적으로 아마 자리가 잡힐 텐데 여러분들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에는 대학교에 진학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진학하는 사람도 아마 많진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뭐 일제강점기에는 거의 없기도 했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15세만 돼도 경제활동을 많이 했어요. 공장에 뭐 취직을 하거나 아니 뭐 음식점에서 배달을 하거나 뭐 자영업을 하거나 어쨌든 옛날에 만든 기준이라서 지금이랑 좀 맞지 않는다. 자, 우리 노년층도 마찬가지죠. 자, 노년층은 단순히 노인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일을 대체로 하느냐 못하느냐. 자, 여러분들 우리가 요즘 65세면 실제로 65세쯤 되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혹시 할아버지 할머니 어디 가려면 어떻게 찾아가야 돼요? 길을 묻잖아요. 되게 이렇게 싫어해요. 아니 65세밖에 안 됐고 굉장히 튼튼하고 실제로 이제 외모도 노인처럼 전혀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 할아버지 할머니 그러면 아니 내가 무슨 왜 노인이냐고 일단 얼굴 표정이 일그러지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65세쯤 되면 우리나라는 현재 상황에서 62세가 공무원들 정년 퇴임이고요. 그 다음에 일반 사기업들은 조금 더 먼저 퇴임을 하는 편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런 인구 통계에서는 65세면 충분히 노년층이죠. 됐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나눈 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연령대별 인구 비율이 중요한데 청장년층에 비해서 나머지 연령대의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자, 이건 뭐 반드시 좋고 나쁘고를 따지는 건 좀 그렇고 사회가 변하면 뭐 자연스럽게 변하는 거니까요. 청장년층의 비율이 높으면 아무래도 일하는 사람은 많고 그다음에 먹여 살려야 되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적으니까 경제가 대체로 활기를 띠고요. 그다음에 청장년층의 비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아무래도 일하는 사람들이 조금 부담스러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세금 같은 걸 상대적으로 많이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회는 어쨌든 그렇게 변해가니까 잘 적응해야 되겠죠. 됐죠? 넘어가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개념으로 실컷 왜 안 넘어가지? 마우스로 할까? 잠시만요. 자, 이제 우리가 앞에서 구분했던 연령층 구분을 바탕으로 인구 부양비라고 하는 걸 간단하게 한번 알아볼 거예요. 자, 우리가 지리 시간에 그래도 공식이 몇 개 나오는데 그 중에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외워야 되는 공식이 바로 이거예요. 사실 공식이라기보다는 당연한 거긴 한데 그리고 이걸 수학으로 치면 수학이란 말이 좀 이렇게 부끄럽죠. 산수잖아요, 산수. 초등학교 때 하는 산수 수준인데 수학을 되게 오래전에 포기한 학생들은 좀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천천히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아까 말했던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비율을 숫자로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 보고 이제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그걸 인구 부양비라고 부르고요. 그냥 전체 인구에 대한 부양비를 총인구 부양비라고도 그래요. 그냥 인구 부양비라고 그럴게요. 자, 공식은 경제활동 인구하고 비교했을 때 비경제활동 인구가 얼마나 많냐. 그리고 곱하기 100은 임으로 해준 거예요. 이렇게 했더니 보통 이제 소수점으로 뭐 0점 얼마 그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잘 안 들어오니까 곱하기 100을 해줘서 임의의 숫자, 우리가 알아보기 쉬운 숫자를 만든 거다. 그래서 얘는 퍼센트 그런 게 붙지 않아요. 그냥 어떤 개념 그 수치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에서 나누었던 연령대별로 구분을 해보면 이거 좀 잘못 썼네요. 경제활동 인구가 아니고 당연히 이제 청장년층이죠. 청장년층이고요. 청장년층 인구하고 비교했을 때 유소년층 인구하고 노년층 인구를 더했을 때 그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물론 곱하기 100이고요. 됐죠? 이게 총인구 부양비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일하는 사람의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자, 그 다음에 이건 다시 이렇게 나눌 수 있죠. 그래서 유소년층 인구 부양비하고 노년 인구 부양비의 합이 총인구 부양비다. 됐죠? 되게 간단해요. 자, 이제 여기서 핵심은 이제 말로 했던 걸 이제 우리가 이렇게 공식 아닌 공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보면 인구 부양비는 이게 총 인구 부양비가 됐든 유소년층 인구 부양비가 됐든 뭐 노년 인구 부양비가 됐든 청장년층 인구 수나 또는 비율하고 얘가 반비례 관계다. 당연하죠. 뭐 공식 아닌 공식 보면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문제 풀이할 때 해설할 때 이렇게 쉽게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구나. 그렇게 파악하시면 될 거예요. 자, 또 다음 개념으로 넘어갈게요. 자, 고령화율, 노령화 지수가 있는데 자, 여러분들 은근히 많이 헷갈리는 거라서 좀 자세히 설명을 좀 하도록 할게요. 자, 고령화율은 비율이에요, 비율. 그래서 얘는 퍼센트로 나오는 거고요. 비율이니까. 그래서 총인구에서 노년층 인구가 과연 몇 퍼센트나 되느냐. 그게 바로 고령화율이에요. 됐죠? 자, 이건 이제 왜 만든 거냐면 그냥 그 사회가 또는 어떤 나라가 얼마만큼 이제 늙었느냐. 어떤 상태를 그냥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노인들이 굉장히 적다. 그러면 젊은 사회가 되는 거고 사회인 거고요. 그다음에 노인 인구가 점점 늘어나서 어느 단계가 되면은 어느 구간이 되면 이 사회는 이제 늙어가고 있구나. 우리가 이게 노인들이 비율이 늘어나면 당연히 사회가 많이 바뀌거든요. 그렇죠? 인구 부양비도 달라지는 거고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심지어 이런 것도 달라져요. 노인 인구 비율이 극단적으로 많아지잖아요. 그럼 엘리베이터가 열리고 닫히는 속도도 이게 훨씬 더 텀이 길어져요. 왜냐하면 노인들 약간 이게 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이게 동작이나 그런 게 조금 느려지잖아요. 반응 속도 같은 게. 그래서 지하철 열리고 닫히는 속도라든지 또는 에스컬레이터 올라가는 속도라든지 그다음에 엘리베이터 문 열리고 닫히는 거라든지 그런 게 다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실감하기 좀 힘들겠지만 일본만 가더라도 정말 체감할 수 있어요. 몸으로 느낄 수가 있어요. 자, 그렇든 고령화율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얘는 노인 인구 비율에 따라서 세 가지 단계로 구분한다. 자, 노인 인구가 7%가 안 될 때는 그냥 그 사회가 젊은 거예요. 그런데 7%를 넘어가면 이제 길을 가다가 노인들이 이제 눈에 띄기 시작하고 우리나라가 어떤 사회가 늙어가는 중이구나. 그걸 좀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고령화 사회라 그래요. 화는 변해간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고령화율이 14%를 넘어서 20% 정도까지는 여러분들 20%면 5명 중에 1명인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주로 학교에서 생활하고 뭐 학원에 가고 주로 또래들끼리 놀다 보니까 주변에 노인들이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선생님만 하더라도 이제 길을 가다 보면 물론 교사니까 학생들이 주로 보이지만 노인들이 꽤 많아졌구나 충분히 느껴요. 그래서 이 정도는 이제 이미 사회가 늙었구나 고령 사회라고 부르고요. 그런데 시간이 더 지나면 노인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가서 계속 올라가요. 계속. 그래서 현재 전 세계에서 제일 노인 인구 비율이 높은 나라는 일본인데 30% 정도 돼요. 10명 중에 3명 정도가 노인인 거예요. 어쨌든 20%를 넘어가면 이제 노인들이 정말 많아지는 거죠. 그런 걸 초고령 사회라고 한다. 뭐 다 알고 있는 개념이겠지만 이렇게 구분하죠. 자, 물론 선생님들 중에는 문제를 조금 꼼꼼하게 이렇게 자세히 내시는 분들은 이 비율 가지고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선생님 성격은 그렇진 않죠. 아무튼 이거 기본적인 개념이니까 좀 알아두세요. 자, 참고로 여러분들 2020년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화율이 어느 정도일까? 우리나라는 현재 어느 단계에 있을까? 이렇게 물어보면은요. 학생들은 어렸을 때부터 계속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배우다 보니까 실제로 노인들은 많이 안 보이는 것 같은데 근데 거의 기계적으로 초고령 사회 아니에요? 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자, 뒤에서도 통계를 계속 보겠지만 15.7%더라고요. 현재.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 사회에 해당하고요. 근데 물론 머지않아 초고령 사회가 될 거예요. 10년 안에. 되게 빨리 변하는 거예요. 넘어갈게요. 자, 그에 비해서 노령화 지수는 얘가 비율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퍼센트가 아니고요. 얘도 어떤 걸 알아보기 위해서 임의로 만든 개념이에요. 자, 얘는 주로 현재 상태를 보여줘요. 자, 우리나라가 15.7%인데 물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니까 앞으로 우리나라는 이 고령화율이 더 높아질 거라는 걸 당연히 알고 있죠. 하지만 나라에 따라서는 노인 인구 비율이 현재 고령화율이 이만큼이라 하더라도 충분히 이렇게 출산 장려 정책 같은 걸 잘 펴서 이 비율이 낮아질 수도 있는 나라가 있어요. 그렇죠? 실제로 이제 유럽에 있는 어떤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왜냐면 우리보다 훨씬 먼저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겪었으니까 그래서 이 비율이 낮아지기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미래를 쉽게 조금 알아보고 싶은 거예요. 어떤 숫자를 보고서 어떻게 변할 건가. 자, 그래서 얘는 유소년층 인구에 비해서 노년층 인구가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임의로 곱하기 100을 해줘요. 그래야 또 역시 두 자리 숫자 정도 또는 뭐 100이 조금 넘는 그런 우리가 쉽게 확인하는 그런 숫자가 나오니까 자, 우리 유소년층 인구는 이제 뭘 반영하냐면요. 출생률을 반영해요. 당연하죠. 출생률이 높아야 유소년층이 인구 비율이나 수가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다음 대체로 노년층 인구는 사망률을 반영하잖아요. 그래서 출생률과 사망률에 의해서 인구가 달라지는 거니까 이걸 포함해가지고 반영해가지고 어떤 개념을 만든 거죠. 됐죠? 뭐 어렵지 않죠?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래서 고령화율과 노령화 지수는 분명히 다른 건데 이걸 꼼꼼하게 구분하지 않는 사람들은 용어를 막 바꿔서 쓰기도 하고 그래요. 물론 바꿔서 써도 되는 말이 있고 그러면 안 되는 말들이 있는데 그래서 고령화 지수 또는 뭐 노령화율
노령화율 그런 말은 이제 엄밀히 말하면 잘못된 표현이다. 그렇죠? 분명한 단어들이 있으니까 기억 좀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넘어가서 성비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네요. 성비. 자, 성비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죠. 그래서 뭐라고 이제 표현하냐면 이건 정의인데 여성 인구 100명당 남성의 수를 성비라고 한다. 자, 공식은 여성 인구분의 남성 인구 곱하기 100이에요. 그런데 이걸 단순하게 외우려고 그러면 이제 맨날 헷갈리는 거예요. 여성 인구 100명당 남성의 수였는지, 남성 인구 100명당 여성의 수였는지. 자, 헷갈리지 않게 명확하게 정리해 줄게요. 자, 여러분들 사람으로 치면 조금 그렇긴 하지만 인구 말고 개체수라고 한번 해볼게요. 개체수. 자, 닭장에 닭이 있어요. 닭장에 닭이 있는데, 자, 암탉이 있고 수탉이 있겠죠. 그러면 닭장 안에 있는 닭의 수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변할 텐데, 그럼 어떻게 변하는 건지 일단 비율을 한번 봐볼게요. 예를 들어볼게요. 암탉이 예를 들면 한 마리가 있고 수탉이 100마리가 들어있어요. 그럼 얘는 시간이 지나면 닭의 숫자가 빠르게 변할까요? 아니면 천천히 변할까요? 당연히 천천히 변할 수밖에 없죠. 결국 이렇게 자손, 이게 어쨌든 종족 번식, 그건 암컷이 사실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잖아요. 수컷이 얘를 낳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새끼를 낳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자, 그런데 만약에 이제 좀 극단적이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자, 암탉이 100마리가 있고 수탉이 1마리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그냥 금방금방 이렇게 병아리들이 생겨나게 되겠죠. 그래서 어떤 개체수, 뭐 그걸 사람은 이제 인구라고 부르는데 이게 변하는 데는 수컷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결국 암컷 여성이 결정한다. 여성이 중요하다. 그래서 인구 관련 모든 지표는 여성이 기준이에요. 합계 출산율, 한 남성이 평생 낳는 자녀의 수 아니죠. 여성이 낳는 자녀의 수잖아요. 합계 출산율도 마찬가지고요. 성비도 마찬가지예요. 여성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여성 인구 100명당 남성의 수라는 거 기억 좀 해주세요. 자, 그래서 성비를 봤더니 남자랑 여자랑 똑같다. 그럼 숫자가 100이 나올 거고요. 그다음 남자가 더 많다. 그러면 숫자가 100보다 크게 나올 거예요. 그쵸? 이건 굳이 숫자를 안 적을게요. 여자 100명인데 여성 100명인데 남성이 110명이 있어요. 그럼 성비는 110이잖아요. 그쵸? 그럼 그런 경우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다. 남성이 초과됐다. 남초 현상이라고 말을 해요. 남초. 그 다음에 성비가 만약에 100보다 낮다. 그러면 여성이 100명인데 남성이 80명밖에 없어요. 그럼 얘는 숫자가 80이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여초 현상이라고 말을 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성비에 대해서 이전보다 이제 올해 수능 특강은 좀 더 자세히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포인트 하나만 더 알려줄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연령대별로 이렇게 아까 나이를 이렇게 구분했었잖아요. 자, 그래서 유소년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청장년층이 있고, 그 다음에 노년층이 있어요. 자, 노년층은 특정한 지역을 빼놓고는 대체로 노년층만 따지면 어딜 가도 할머니들이 더 많죠. 이유는 남성이 평균 수명이 좀 짧아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체로 노년층만 따지면 어딜 가더라도 여초 현상이 나타나요. 사실 이건 거의 예외가 없어요. 어딜 가든 할머니가 많아요. 도시든 촌락이든. 그 다음에 자, 유소년층도 어딜 가든 대체로 여기는 남자가 더 많아요. 아이들 따지면. 자, 이건 남아선호 사상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저 여러분들이 더 잘 알겠지만 요즘은 남아선호 사상 거의 없어졌잖아요. 오히려 딸이 최고라고. 선생님이 이제 사진 찍다 보니까 어저께 이제 문득 자주 가는 그 카메라 사이트에서 이제 글이 하나가 올라왔어요. 뭐 자유 게시판에 역시 딸이 최고라면서 이제 아버지가 뭐 밖에서 이제 일을 하다가 이제 이게 종아리에 이렇게 약간 상처가 났는데 이제 딸이 약도 발라주고 그 다음에 이제 딸이 밖에 나갔다 오면서 이제 꽤 품질이 좋은 밴드 있잖아요. 그걸 사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감동해가지고 역시 딸이 최고라면서. 그런데 그 밑에 댓글이 쭉 달리는데 역시 딸이 최고라면서
그러면서 아무튼 요즘은 아버지나 또는 이제 어머니나 아들보다도 딸을 좋아하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은 것도 같더라고요. 물론 선생님이 이제 주변만 봤을 때. 근데 아무튼 남아선호상은 거의 없어져서 이건 어떤 인간의 인위적인 어떤 그 생각이 작용한 건 아니고요.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자연적인 현상.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극소수의 몇몇 동물들만 빼놓고는 태어날 당시에는 수컷이 더 많아요. 더 많아요. 그래서 인간의 어떤 힘이 인위적으로 작용하지 않으면 대략 105에서 107 정도로 태어난대요. 105에서 107 정도로.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전체 유소년층 성비를 보면 이제 가장 어린 아이들 성비를 보면 대략 이 정도 사이예요. 됐죠? 그래서 우리가 성비를 말한다. 그건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주로 청장년층을 봐야 되는 거예요. 청장년층을. 그렇죠. 물론 이제 극단적으로 청장년층의 성비가 많이 차이가 난다. 그러면 전체 성비에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청장년층 또는 특정 연령대의 성비를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된다. 됐죠? 됐죠? 좀 이렇게 알아주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하면 기본적인 개념은 다 설명을 한 것 같고요. 이제 다시 수능 특강으로 돌아갈게요. 자, 이제 수능 특강으로 돌아와서 이제 용어 하나만 더 설명을 하고 이제 내용 보도록 할게요. 중위 연령이라는 게 있어요. 중위 연령. 어려운 말은 아닌데 이게 확 와닿는 말은 아니라서 이제 학생들이 조금 이게 짜증을 내더라고요. 명확하게 설명해 줄게요. 자, 여러분들 수학 시간에 대표값이라는 거 배웠죠? 어떤 집단이 있으면 그 집단을 대표하는 값이 무엇이냐? 최빈값도 있고요. 평균값도 있고요. 그 다음에 중위값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중간값. 자, 물론 그건 몰라도 상관없는데, 자, 여러분들 대체로 평균이 가장 어떤 집단을 잘 나타내는 편이에요. 그래서 맨날 평균 점수, 뭐 평균 키, 평균 몸무게,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뭐 평균 재산. 하지만 얘가 분포가 균일하지 않을 때에는, 약간 불규칙할 때는 다른 값을 쓰기도 해요. 예를 들어보면, 자, 이제 이 교실에는 이제 선생님 혼자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지만, 만약에 고등학교 2학년 학생 4명이 더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4명이 수업을 듣고 있고 선생님까지 5명. 자, 그러면 이건 뭐 굳이 쓸 것까지는 아니긴 하지만 사람이 4명이 있어요.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 세 번째 사람, 네 번째 사람, 다섯 번째 사람. 자, 만 나이를 따져야 되니까 첫 번째 사람 18살, 두 번째 사람 18살, 세 번째 사람 18살, 네 번째 사람 18살.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사람, 여기 선생님. 이제 나이는 뭐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굳이 말하진 않을 거고요. 자, 그래서 이 5명을 대표하는 나이는 과연 몇 살이라고 하는 게 가장 적합할까? 자, 여러분들 평균 나이, 평균 연령을 이렇게 제시한다. 그럼 이렇게 더해서 5로 나누어 보면 뭐 20 몇 살이 되겠죠. 뭐 25살, 뭐 4살, 뭐 그쯤 될 것 같은데, 그럼 과연 이게 이 집단을 잘 나타내느냐, 대표하느냐? 아니죠. 4명은 분명히 고등학교 2학년인데 한 명만 나이가 좀 많은데,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연령에 있어서는 보통 중간값을 써요. 중간값. 근데 그걸 인구에서는 중위 연령이라고 부르거든요. 중간 위치 또는 중간 위치니까, 그렇죠? 중위 연령인 거예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이제 생일 같은 거 다 따져가지고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 얘가 나이가 제일 많은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순서대로 봤더니 뭐 두 번째로 나이가 많다, 세 번째로 나이가 많다, 네 번째로 나이가 많다, 다섯 번째로 나이가 많다. 이럴 경우 이 사람의 나이가 중위 연령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인구에 있어서는 대표값으로 중간값을 쓰는데 그걸 중위 연령이라고 한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뭐 사람 수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좀 적으면 평균 연령이랑 중위 연령이랑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 근데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 넘잖아요. 그래서 평균 연령이랑 중위 연령이랑 거의 차이가 나지 않아요. 한 2살 정도?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앞으로 중위 연령이 나오면 그냥 평균 연령이구나 라고 생각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됐죠? 말이 좀 길어졌네요. 자, 이제 다시 수능 특강으로 돌아가서 설명을 좀 해보면, 자, 연령층별 인구 구조를 볼게요. 출생률이 낮아지면서 유소년층 인구 비율이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감소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청장년층 인구 비율은 2010년대 중반까지 증가한 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예상됨. 이거 좀 체크 좀 해두세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청장년층 인구 비율이 중요해요. 이 비율이 높으면 인구 부양비가 낮아지는 거고, 그다음에 청장년층 인구 비율이 낮으면 인구 부양비가 높아지면서 우리나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다음 평균 수명이 증가하면서 노년층 인구 비율이 증가함. 자, 노년층 인구 비율은 계속 증가해요. 자, 이제 간단하게 그렸지만 유소년층 인구 비율이 감소하고 노년층은 증가하고, 그럼 이걸 더한 게 얼마만큼 되느냐, 비율이. 그 비율하고 이제 청장년층 인구 비율하고는 당연히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인구 구조라고 하는 건 유소년층 인구 더하기 청장년층 인구 더하기 노년층 인구는 100%니까 자, 이게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변하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데, 자, 유소년층 인구가 지금은 빠르게 줄어들었잖아요, 지금까지. 그래서 이게 줄어드는 속도하고 노년층 인구가 이렇게 늘어나는 속도하고 봤더니 지금까지는 유소년층 인구가 더 빠르게 줄어들다 보니까 노년층이 증가하는 것보다, 그러다 보니까 청장년층 인구 비율이 대체로 증가해 왔어요. 증가해 왔는데 어느 시점을 지났더니 유소년층 인구 비율이 뭐 0이 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노년층 인구 비율은 노인 인구가 계속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고령화 현상이 점점 심해지면. 그래서 앞으로는 사실 이미 시작됐거든요. 노년층 인구 비율이 증가하는 속도가 유소년층이 감소하는 속도보다 더 빠르기 때문에 청장년층 인구 비율이 지금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줄어든 지는 얼마 안 됐거든요. 좀 이따 구체적인 연도 같은 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아까 앞에서 현재 2020년, 올해가 2020년이니까요. 노년층 인구 비율이 15.7%라고 그랬었어요. 좀 적어주세요. 현재 시점이니까. 그 다음 유소년층 인구 비율은 몇 퍼센트냐면요. 2020년 기준으로 12.2%예요. 현재 우리나라는 유소년층보다 노년층이 더 많다. 좀 알아두시고 앞으로 노년층은 계속 빠르게 늘어날 것이다. 조금 씁쓸하지만 체크 좀 해둘게요. 자,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그냥 적어줄게요, 미리. 자, 우리나라에서 청장년층 인구 비율이 증가하다가 감소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얘가 증가하다가 곧바로 콕 떨어지는 건 아니고요. 어느 정도 그대로 약간 유지가 하다가 이렇게 곡선으로 움직이니까 보통은요. 이렇게 이제 감소하기 시작했는데 이 구간 있죠. 청장년층의 인구 비율이 제일 높았던 구간. 그 연도를 좀 적어주자면 2011년부터 2016년 이 기간 동안 73.4%였어요. 청장년층의 인구 비율이. 이 73.4%는 다시는 찍을 수 없는 우리나라 이제 역사에서 청장년층 인구 비율이 제일 높았던 시기라서 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도는 이것도 그냥 기억해 두세요. 굉장히 최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아직 많이 떨어진 건 아니고 70%는 넘긴 해요. 어쨌든 지금부터 감소하는 중이다. 됐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시기별 인구 구조의 변화를 볼 건데, 여러분들 인구 구조를 나타내는 이런 그래프를 인구 피라미드라고 하는 건 알고 있죠? 뭐 다 아는 거겠지만 다시 한 번만 살펴볼게요. 자, 인구 피라미드는 보통 연령에 따른 남녀 성비도 나타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인구 수도 나타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인구 비율로도 나타낼 수 있는데, 자, 기본적으로는 가운데를 기준으로 세로는 한 살 한 살 다 구분하기에는 너무 복잡해지니까 보통 5살 단위로 끊어요. 그쵸? 그 다음에 왼쪽은 남자고 오른쪽은 여자인데 뭐 이건 바꾸는 경우는 뭐 거의 없더라고요. 뭐 절대적으로 이렇게 나타내는 건 아니지만, 자, 이렇게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비율일 수도 있고 뭐 실제 인구 수일 수도 있고, 그건 경우에 따라서 표현을 하더라고요. 됐죠? 자, 그래서 여기는 뭐 보는 건 어렵지 않은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헷갈려 하는 부분이 딱 하나가 있어요. 뭘 헷갈려 하냐면, 자,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내면 별로 어렵지 않을 텐데 표로 이렇게 또는 아니면 구체적인 숫자만 줄 경우, 이런 경우에요. 유소년층이 만약에 30%가 있다. 어느 지역에 30%가 있고요. 청장년층이 65세까지니까요. 이렇게 나누면 여기가 되겠죠. 유소년층이 30%고, 그 다음에 노년층이 만약에 5%고, 그 다음에 청장년층이 얘가 그럼 65%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걸 그림이 아니라 숫자만 이렇게 놓고 보면 학생들은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냥 나이를 3등분 했으니까 밑에가 30이고 가운데가 65고 그다음에 위에가 5니까 얘가 인구 피라미드라 그러는데 이걸 나타내면 밑에가 좀 적고 위에가 이렇게 볼록하고 노인들은 극단적으로 적은 이런 형태가 나타나지 않느냐. 근데 시험 문제에선 이걸 자꾸 피라미드형이라 그러거든요. 이유는 단순하죠. 여기는 0세부터 15세 사이에 30%가 있으니까 5살 단위로 끊었을 때 하나하나가 지금 이렇게 되게 많은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15세부터 65세까지 무려 50살을 지금 한꺼번에 모아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당연히 비율이 높더라도 5살 단위로 끊으면 유소년층보다 훨씬 비율이 낮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다음 노년층은 굳이 말할 건 없고요. 그래서 이거 헷갈리는 친구들이 의외로 많아서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거긴 한데 한번 이렇게 그림으로 좀 그려봤어요. 됐죠? 헷갈리지 않겠죠? 그 다음에 자 이제 뒤에 가면 뒤에는 아니고요. 뭐 기출문제 같은 거 보면은 가끔 이 인구 피라미드를 좀 꼼꼼하게 비교해야 될 때도 있어요. 자 이거 가지고 한번 볼게요. 자, 이 그래프에서 예를 들면 노년층 인구 비율하고 유소년층 인구 비율하고 어디가 더 높을까? 라든지요. 아니면 노년층에서 성비가 어떻게 되는지 판단하려면 보세요. 자, 15세 미만 이렇게 선 긋고요. 65세 이상 선 이렇게 긋고요. 자, 여기는 3개고 여기는 4개인데 이게 그냥 한눈에 확 들어오진 않죠. 그럴 경우에 꼼꼼하게 2가 조금 넘으니까 2. 그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그려봤더니 거의 이 정도쯤 되죠. 그리고 2니까 하나 더 있죠. 2죠. 그러면 여기는 유소년층에 비해서 노년층이 조금 더 많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정도도 이렇게 구분해야 되는 문제가 가끔 나와요. 그러면 짜증내지 말고요. 우리가 꼼꼼하게 그냥 숫자 더해보면 되니까. 그리고 원래 인구라고 하는 건 큰 차이가 나기 힘들기도 해요. 특히 성비 같은 경우는 그렇죠? 성비 같은 건 특정성이 유난히 많으면 사실 뭔가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작은 차이를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그때는 좀 꼼꼼하게 비교를 해주세요. 됐죠? 자, 이제 우리나라 전체의 인구 구조 변화를 봤더니 1960년에는 출생률이 엄청 높았기 때문에 유소년층이 상대적으로 많았고요. 노년층은 정말 적었죠. 그리고 여기 나오는 중위 연령을 봤더니 19.5세가 중위 연령이었대요. 자,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현재 1960년에 산다고 해보면 여러분들 나이가 만으로 18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2년 정도만 더 지나면 나라 전체에서 나이가 더 많은 축에 속하는 거예요. 실감이 좀 될까요? 그렇죠? 뭐 그게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지만 개인한테는 내가 우리나라에서 나이가 어린 편에 속하는지 나이가 많은 편에 속하는지 어떤 뭐 느낌이 좀 달라질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아직 못 느끼겠지만 우리가 20대에서 30대로 넘어갈 때 30살이 되면 사람들이 많이 우울해하거든요. 그런 느낌 아마 비슷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015년에는 자 이제 노년층이 상대적으로 지금 많아졌고요. 그 다음에 산하 제한 정책이 잘 되다 보니까 여기 봤더니 이제 더 이상 인구가 더 많아지지 않고 오히려 지금은 출생률이 낮아져가지고 이게 나이가 어릴수록 점점 이렇게 인구 비율이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전체적인 모양을 보면 우리나라는 가운데가 볼록한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걸 방추형 모양이 방추를 닮았다 방추형 또는 항아리형이라고 불러요. 자, 우리가 항아리는 뭐 이렇게 생겼으니까 쉽게 이해가 되는데 방추라고 하는 건 여러분 아마 본 적은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극 같은 거 보면은 옷감을 짤 때 막 실이 쭉 있고 어떤 기계에 그다음에 거기에서 어떤 물체가 왔다 갔다 하면서 옷감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왔다 갔다 하려면 그 물체는 당연히 얘가 약간 둥글게 생겨야 되겠죠. 그걸 방추라고 불러요. 됐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걸 방추형이라고 부른다. 우리나라는 이제 굳이 따지자면 방추형에 가깝겠죠. 물론 이건 여러분들 보다시피 완전 삼각형이잖아요. 이런 건 피라미드형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됐죠? 자, 그런데 이제 시간이 이대로 만약에 흐른다면 얘가 2060년이 되면 우리나라 인구 구조가 이렇게 바뀔 것이다. 뭐 굳이 설명할 게 없죠. 넘어갈게요. 자, 참고로 이제 2015년 말고요. 이제 중위 연령이 41.2세라고 되어 있는데 선생님이 자료를 찾아봤더니 여러분들이 현재 공부하고 있는 2020년을 보면 우리나라의 중위 연령은 42
42.3세예요. 불과 5년 사이에 1살 이상 많아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 기준에서는 사실 선생님 남성이다 보니까 그 이제 아까 방금 말했던 내가 우리나라에서 나이가 많은 편인지 아니면 젊은 편인지 뭐 심리적으로 중요하거든요. 이게 사람이다 보니까. 그래서 찾아봤더니 미안해요. 자, 42.3세가 아니고 남자 여자 합쳤더니 43.7세네요. 43.7세. 그리고 남자만 따졌더니 3세고요. 여자만 따졌을 때는 45.2세가 중위 연령이다. 그래서 남자만 따졌더니 42.3세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직은 남자들만 따지면 대한민국에서는 젊은 편에 속하더라고요. 자, 만약에 앞에 학생들이 있으면 뭐 이렇게 선생님 스타일의 농담을 던졌을 텐데 여러분들하고 나하고는 같은 영한 세대라고 아마 되게 싫어했겠죠. 자, 아무튼 그래서 중위 연령 계속 높아지고 있는 중이다. 뭐 기억 좀 해두시고요. 자, 이제 인구 부양비의 변화 앞에서 뭐 설명을 거의 다 해놨기 때문에 이건 빨리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1960년에 비해서 2015년과 2060년은 미래에는 유소년 인구 부양비는 낮고 노년 부양비가 높을 것이다. 그 다음 1960년대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는 청장년층 인구 비율이 증가하면서 총 부양비가 낮아졌으나 청장년층 인구 비율하고 총 부양비는 얘가 반비례 관계다. 앞에서 설명했었죠. 하지만 앞으로는 청장년층 인구 비율이 감소하면서 총 인구 부양비가 높아질 거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조금씩 총 부양비가 높아지는 중이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노년층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총 부양비도 빠르게 증가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제 저출산 고령화 계속 문제다 배우기만 했어서 그리고 그것만 배웠기 때문에 되게 심각하다고 지금 생각할 텐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현재 시점만 놓고 보면 인구 구조에 있어서 현재 상황만 놓고 보면 뭐 세금을 얼마만큼 상대적으로 많이 내야 된다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전혀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그게 10년 지나면 크게 문제가 될 거고요. 20년 지나고 30년 지나면 지금하고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될 거예요. 미래를 어느 정도 예측하는 건 중요한데 인구는 거의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뭐 사람을 갑자기 막 죽이거나 아니면 갑자기 막 낳게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인구 구조를 바탕으로 미래를 일단 큰 틀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됐죠?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3번 유소년층 인구 비율은 감소하고 노년층 인구 비율은 증가하여 노령화 지수가 빠르게 증가함. 자, 그래서 노령화 지수가 100일 때 유소년층하고 노년층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를 봤더니 2016년 언젠가 유소년층과 노년층의 비율이 똑같았어요. 그 다음에 이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 한 번만 볼게요. 자, 인구 부양비 변화인데 이 그래프를 읽는 걸 의외로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좀 있더라고요. 자, 이건 앞에서 봤던 에너지 소비 구조하고 비슷해요. 자, 유소년층 부양비 1965년 값을 보면 얘는 유소년층 부양비가 요만큼이란 얘기예요. 그쵸? 그럼 노년층 인구 부양비는 이게 아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노년층 인구 부양비고요. 이거랑 더한 거 이거는 총 인구 부양비죠. 그쵸? 나눠서 좀 봐야 돼요. 자, 근데 이게 두 개를 동시에 나타내다 보니까 이게 공간 감각이 조금 자신이 없는 친구들은 어려워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자, 그래서 나눠서 한번 봐보세요. 유소년층 인구 부양비는 1965년에는 요만큼이었으니까 80이 넘었다가 점점 낮아져서 일단 미래는 사실 우리가 약간 희망을 담아서 말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유소년층 인구 부양비가 오히려 약간 늘어날 수도 있다. 출산 자녀 정책을 잘 펴면, 근데 이건 미래는 알 수 없는 거니까 대략 2015년 오늘날까지 이렇게 보니까 계속해서 얘가 지금 줄어들었죠. 그런 의미예요. 됐죠? 그다음 노년층 인구 부양비는 자, 우리가 1965년에는 얼마쯤이냐면 뭐 10도 안 되죠. 그런데 이제 노년 인구 비율이 그래도 계속 증가하다 보니까 얘가 계속 이렇게 증가하다가 2015년이 됐더니 자, 여기 가서 뭐 정확하게 얘기는 좀 그렇지만 대략 20 정도는 되는 것 같죠. 그렇죠. 그래서 20 정도인데 문제는 현재 우리나라 인구 구조를 봤더니 15살부터 또는 이제 30살 정도까지, 그러니까 청장년층이지만 그 중에서 나이가 어린 그런 사람보다
65세에 가까운 뭐 50살부터 65세까지가 인구가 훨씬 많잖아요. 그러니까 노년층 인구 비율이 앞으로 급격하게 늘어날 거라서 얘가 이제 노년층 인구 부양비만 따지면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할 거라는 건 이건 너무 명백해요. 자, 유소년 부양비 여기는 사실은 이제 예측, 뭐 희망에 좀 가까워요. 우리가 출산 잔여정책을 잘 펴면 이게 이렇게 떨어지는 건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희망이 담겨 있는 데 비해서 자, 노년층 인구 부양비, 노년 부양비가 이렇게 증가한다는 건 이미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청장년층 중에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노년층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애들은 분명히 적기 때문에 청장년층이 늘어날 것 같진 않고, 그래서 이건 예측이라기보다는 이건 정확한 거죠. 정확한 거.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건 총 부양비, 총 인구 부양비를 봤더니 유소년층 인구 부양비하고 노년층 인구 부양비하고 더했을 때 그 값이 점점 감소하다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는 지금까지는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더라도 잘 굴러갈 수밖에 없었어요. 일하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많아지고 부양해야 되는 인구는 점점 줄어드니까. 자, 그런데 얘가 이렇게 줄어들다가 점점 당연히 둔해지다가 여기 보면 일직선이죠. 이게 아까 말했던 2011년부터 2016년 구간이고요. 지금은 이제 살짝 증가하는 그쯤이에요. 근데 앞으로는 무시무시한 속도로 증가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미래에 대한 대비 잘 하셔야 돼요. 됐죠? 여기까지 아마 다 이해했을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 인구 구조에 지역적 차이가 있는데 딱 두 줄로만 되어 있지만 여기가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나올 때 여기서 나와요. 의외로 정말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체크 좀 잘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다른 단원보다도 우리 인구 부분은 문제 해설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아마 보지 말라 그래도 볼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해설을 보거나 아니면 혼자 공부할 때 해결이 안 되는 게 많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좀 이렇게 중요한 포인트들 정리 좀 해줄게요. 자, 인구 구조의 지역적 차이. 자, 주요 원인은 이촌 향도 현상으로 촌락은 청장년층 인구가 유출됐고요. 도시는 청장년층 인구가 유입되면서 뭐 노년 인구 부양비나 아니면 유소년층 인구 부양비 같은 게 당연히 달라졌죠. 그 다음에 특징은 촌락의 결혼 정년기 연령층 성비는 매우 높지만 전체적인 성비는 뭐 낮음이라고 돼 있어요. 자, 청장년층 인구가 촌락에서 도시로 이렇게 빠져나갔는데 문제는 남성과 여성이 빠져나갈 때 느끼는 그 어떤 어려움, 그게 조금 달라요. 자, 여러분들 도시 지역은 이제 서울 같은 대도시를 말하는 거예요. 뭐 특정한 공업도시 말고요. 자, 서울 같은 일반적인 대도시들은 남성이 하기에 적합한 일자리가 많을까요? 아니면 여성한테 좀 더 적합한 일자리가 많을까요? 자, 서울 같은 대도시는 서비스업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죠. 3차 산업이. 3차 산업은 물론 전문 지식을 활용하는 건 남자 여자 차이가 거의 없겠지만 단순 서비스업 있잖아요. 뭐 식당에서 서빙을 한다든지 또는 뭐 편의점 같은 데서 아르바이트를 한다든지 뭐 기타 등등 뭐 미용실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도시 자체가 서비스업 중심이다 보니까 여성들한테 알맞은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촌락에서 도시로 올 때 남성보다 여성이 쉽게 와요. 일자리 자체가 좀 많다 보니까. 그래서 현재 촌락을 봤더니 젊은 사람들을 놓고 보면 대체로 물론 젊은 사람들이 적긴 하지만 젊은 사람들만 놓고 보면 남자가 여자보다 훨씬 많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농촌 총각 문제 있잖아요. 되게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말했던 거랑 이렇게 연결을 시켜보면 촌락 지역은 전체 연령대를 다 합쳐놓고 보면 여자가 남자보다 많아요. 노년층이 많은데 노년층은 할머니들이 할아버지보다 훨씬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여초 지역인데 그런데 청장년층 중에서도 결혼 정년기가 보통 이제 25살부터 40살까지로 보거든요. 그 나이대만 보면 여자보다 남자가 훨씬 더 비율이 높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구 구조라고 하는 거, 특히 성비 같은 건 조금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됐죠? 자, 그거 좀 체크 좀 해두시고요. 그 다음 칸이 좀 부족하네요. 여기다가 뭐 썼다 지웠다 하면서 몇 가지를 정리를 해줄 거니까 자, 여러분들 잘 좀 정리해 두세요. 자, 동그라미 3번에 해당하는 또 중요한 내용이에요. 중요한 내용. 그리고 이게 정말 중요해요. 자, 뭐 말할 거냐면요. 유소년층 인구 비율, 그 지역 내에서 인구 비율이
유난히 높은 지역이 있어요. 유난히 높은 지역. 이거 체크 좀 해주세요. 유난히 높은 지역. 이건 인구 이동이랑도 관련이 있는데, 자, 여러분들 유소년층이 자기들끼리 뭐 이렇게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거나 그런 건 없죠. 부모님 따라서 이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소년층이 자녀로 있는 그런 청장년층을 보면은 대충 뭐 30살부터 뭐 50살까지? 자, 50살 넘어가면 자녀들도 이제 유소년층이 아니라 청장년층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청장년층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젊은 청장년층이 많은 곳이 유소년층 인구 비율이 유난히 높게 나타나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특징은 첫 번째가 인구 유입이 현재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곳. 자, 인구 유입이 활발하게 일어난다는 얘기는 거기에 일자리가 있든 아니면 뭐 아파트가 막 새로 생기든 외부에서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인구 이동은 주로 청장년층이 이동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활발한 지역이고요. 자, 그 중에서도 특정한 지역 두 군데를 꼽자면, 첫 번째는 대도시권에 있는 신도시가 있어요. 그리고 서울 수도권으로 치면은 신도시 중에서는 2기 신도시가 여기에 해당해요. 우리 1기 신도시는 이미 1990년대에 사람들이 유입해가지고 거의 변하지 않거든요. 근데 2기 신도시는 2000년대 이후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1기 신도시가 있는 지역보다는 2기 신도시가 있는 서울에서 조금 멀리 떨어진 수도권이지만 거기 지역이 유난히 유소년층 인구 비율이 높은 거예요. 되게 중요하니까 기억 좀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신도시는 어느 행정구역 안에 있는 어쨌든 새로 생긴 도시니까 신도시에 의해서 어떤 행정구역이 인구 그런 지표가 완전히 결정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예를 들면 화성에 동탄 신도시가 있긴 하지만 원래 화성에 사람들이 살았으니까 동탄에서 막 인구가 늘어나더라도 어쨌든 종전 인구가 있으니까 약간 그 지표가 뭐 반감된다 그래야 되나? 약간 섞이잖아요. 그런데 거의 순수하게 신도시만으로 이루어진 행정구역이 있어요. 얘는 그래서 꼭 알아두셔야 돼요. 정말 콕 찍어가지고. 거기가 어디냐면요, 세종시예요. 자, 세종시는 2012년에 이제 완공이 됐는데, 그래서 그 뒤로 이제 굉장히 많은 공무원들과 함께, 그다음에 아파트가 막 생기니까 주변 대전이나 충청남도나 충청북도에서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있거든요. 지금도 인구가 되게 빠르게 증가하는 중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유소년층 인구 비율이 제일 높은 곳이, 독보적으로 높은 곳이 바로 여기 세종시예요. 됐죠? 이건 당연히 문제에서 물어보면 이것부터 봐야 되는 거예요. 마치 제주도는 논농사를 짓지 않고 밭농사만 짓는다는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것만큼 중요한 포인트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성비를 쭉 살펴보고 나서, 자, 성비랑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조금 더 추가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성비는 여성 100명당 남성의 수를 의미한다. 군사 분계선과 인접하여 군 부대가 많은 지역에서는 남초 현상이 나타난다. 여기 체크 좀 해주세요. 군 부대가 많은 지역에서는 남초 현상이 나타난다. 자, 여러분들 군대에 가게 되면 주소지가 바뀐다 그래야 되나? 거기서 최소한 거의 2년 가까이는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특히 20대 초반이나 20대 중반에서 20대에서 성비가 극단적으로 높게 나타나요. 막 200, 300도 넘어가요. 어떤 지역에 따라서는. 자, 그리고 여기 지도에서 봤더니 여기에 해당하는 건 휴전선 근처, 특히 강원도 지역이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어떤 지표를 물어보고 얘가 뭐냐라고 그걸 찾아야 될 때 휴전선 근처를 보면 얘가 성비인지 아닌지 쉽게 알 수 있어요. 체크 좀 해두세요. 자, 그 다음에 남성 노동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 중화공업이 발달한 도시, 예를 들면 제철 산업, 물론 여성들도 할 수 있지만 그런 곳은 아무래도 남자들이 더 일자리를 구하기 쉬운 거죠. 남자들을 필요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조선소, 배 만드는 것도 대표적으로 남성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곳에서는 남초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여기서는 당연히 군 부대가 많은 지역보다는 남자가 더 많은 연령대가 조금 더 넓어요. 대략 20대 중반부터 대략 50살 정도까지는 남성이 훨씬 더 많다. 성비가 그러겠죠. 자, 그래서 여기를 대표하는 지역은 최근에 이제 공업이 빠르게 성장해가지고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지역이거든요. 거제시하고요, 당진시가 대표적이에요. 좀 이따 수치도 좀 알려줄게요. 자, 그래서 거제시는 여기에 있고요. 성비가 되게 높죠. 그 다음에 여기가 당진이에요. 당진 앞에서 여러 차례 보여줬었잖아요. 위치 잘 좀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반대로 서비스업이 발달한 대도시 지역은 아무래도 여성의 비율이 높겠죠. 젊은 사람들만 따졌을 때. 그 다음 여성 노년층의 비율이 높은 촌락은 전체적으로 보면 여초 현상이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자, 서비스업이 발달한 대도시 지역이라 그러는데, 자, 서울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서울. 자, 서울은 전체적인 성비를 봤더니 얘가 100 미만이라고 되어 있긴 하잖아요. 그리고 100 미만인 지역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이건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 비율 때문에 100 미만으로 나오는 거고요. 청장년층만 따지면 의외로 서울도 100에 가까워요. 거의 100이에요. 이유가 왜 그러냐면요. 자, 이렇게 산업 구조나 뭐 도시 특성만 따지면 당연히 여자가 더 많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한때 남아 선호 사상이 되게 강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20대들은 성비가 무려 115 정도 돼요. 여자가 100명인데 남자가 한 115명 정도? 그러니까 좀 심했던 거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울에서 태어난 남자아이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 남자아이들이 지금 현재 2020년에는 20대에서 30대 정도예요. 근데 문제는 서울에 일자리가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부모님들한테 의지하면서 또는 이제 서울에서 이렇게 취업 준비하면서 서울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아서 여기 설명하고는 조금 다르게 나타나기도 해요. 그래서 서울이 여자가 많다라고 단순하게 외우면 안 돼요.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 그 비율 때문에 여자가 많은 건 사실이지만 청장년층만 따졌을 때는 거의 같더라.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제 숫자 같은 거 좀 보여줄 건데, 군 부대 지역은 안 보여줘도 될 것 같아요. 정말 200이 넘어가고 300이 넘어가기도 해요. 20대에서는. 자, 그 다음에 촌락 지역에서 우리나라 촌락 지역을 보면은 이게 읍, 동, 면 지역만 따로 통계를 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찾아봤더니 면 지역이 시골이잖아요. 읍하고 동은 도시에 가깝고, 그래서 면 지역에 20세부터 40세까지 성비를 대략 살펴봤더니 얼마쯤 되냐면요. 얘가 대략 140에서 나이대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지만 170까지 올라가기도 하더라고요. 자, 이건 여자가 100명이면 남자가 140명 또는 170명이라는 얘기니까 성비가 꽤 높은 거죠. 20살부터 40살까지. 그쵸? 그래서 좀 체크 좀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살펴볼 때가 어디가 있을까요? 맞다. 당진이랑 거제 말했었잖아요. 자, 당진, 거제도 이렇게 살펴봤더니 당진, 거제 거의 비슷해요. 여기도 나이대를 선생님이 찾아보니까 20세부터 40세까지만 살펴봤어요. 한참 이제 일할 사람들. 그리고 여기는 성비가 130에서 150 정도예요. 그러니까 젊은 층에서 워낙 남자들의 수가 많다 보니까, 비율이 높다 보니까 전체 연령을 따져도 남초 현상이 되게 뚜렷한 거죠. 체크 좀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자, 이건 시험에서 물어보는 건 아니고 뭐 인구 문제에 가깝지만 오늘 몇 번 이야기가 나왔던 남아 선호 사상 있죠. 자, 남아 선호 사상. 자, 여러분들 현재 남아 선호 사상 이렇게 문제다, 그렇게 배우진 않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과거에는 분명히 되게 심했기 때문에 인구 구조를 보면 되게 뚜렷하게 그 흔적이 남아 있어요. 아까 말했던 20대부터 대략 30대 중반 정도까지는 성비가 꽤 높더라. 그런데 재밌게도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25세부터 29세, 이제 이 사람들이 태어난 건 지금부터 한 25년, 30년 전이니까 대략 1990년대 초중반에 태어난 거죠. 이 사람들의 전체적인 성비는 115예요. 여성이 100명인데 남자가 115명인 거예요. 연애를 하고 싶어도 여자는 100명인데 남자가 115명이니까 이거 엄청 큰 거거든요. 자, 남자가 5명이면 여자가 거의 반대죠. 여자가 5명인데 남자가 거의 6명이라는 얘기니까, 자, 우리가 교실 인원수가 만약에 20명이다. 그러면 만약에 남자반 같으면은 20명 중에 대략 2명, 3명은 자연적으로 짝이 없는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재밌게도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 결혼 잘 안 하죠. 그러다 보니까 뭐 연애도 할 사람만 하고 뭐 게임만 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옛날에 예상했던 굉장히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될 거야 라는 그 걱정과 달리 사회 문제로 전혀 부각이 안 되고 있어요. 오히려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심각해질 거니까 계속 그 얘기만 하더라고요. 자, 말을 하다 보니까 뭐 조금 길어지긴 했는데, 자,
나중에 문제 풀 때 추가로 설명할 거 있으면 할게요. 여기까지 공부하느라 수고했습니다.